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물 박태양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시험 다 잘 보셨나요? 네, 아마 서울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당혹스러운 점도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뭐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이제 판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좀 쉽게 나온 편이었죠. 그리고 쉽게 나온 만큼 그만큼 아마 컷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박노광 교수님께서 해설 강의도 진행을 하셨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 바로 개념 설명부터 풀이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1번 문제, G단백질 결합 수용체 GPCR과 상호작용해서 G단백질이 2차 신호 전달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셨다면은 이게 크게 고민 없이 바로 일단 답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답만 바로 체크하자 그러면은 DAG라는 친구하고 여기에 있는 CAMP가 바로 답으로 보였을 거예요.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토크롬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GTP는 이제 보통 에너지로 많이 쓰는 거. 자, 그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거 말고도 2차 신호 전달자가 많이 있죠. 첫 번째, 1차 신호 전달자라는 개념하고, 그다음 2차 신호 전달자라는 개념이 있죠. 1차 신호 전달자 같은 경우에는 요 1차 신호 전달자는 일반적으로 리간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문제에서는 GPCR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포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에 GPCR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리간드가 와서 쫙 붙으면은 이 친구가 바로 1차 신호 전달자로서 기능을 하겠죠. 이 친구는 옆에 여러 이제 G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실제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PIP2 이 친구를 PLC라는 친구가 요걸 두 개로 분해를 하죠. 어떤 걸로? 하나는 DAG라는 물질로, 그 다음에 하나는 IP3라는 물질로 나누어진다. 그때 요 두 친구가 뭐죠? 바로 2차 신호 전달자이다. 그리고 IP3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소포체 수용체도 마찬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IP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면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칼슘 이온이 밖으로 이렇게 분비되게끔 만들고, 마찬가지 이 칼슘 이온이 이제 다른 또 신호를 만들어내겠죠. 마찬가지 여기에 설명했던 칼슘 이온도 뭐에 속한다? 2차 신호 전달자에 속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보통 경로를 물어보거나 이런 어떤 관계를 물어볼 때가 많은데 그냥 딱 끊어가지고 야, 전달자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도 굉장히 간단했죠. 2번 문제는 기질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 그래프이다. 효소 반응과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을 거예요. 여기에 효소 농도가 이런 식으로 기질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형태의 효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그래프, 곡선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형태를 띠는 거는 보통 알로스테릭, 협동성을 지니고 있는 알로스테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설명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여기에 산소가 붙으면, 산소가 결합을 하면 나머지 부위도 산소랑 잘 결합할 수 있게끔 이런 결합이 촉진되는 어떤 형태의 어떤 구성을 지닙니다. 이걸 우리가 협동성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협동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시그모이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왜 그러냐면 처음엔 잘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기울기 약간 완만한 형태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하나가 결합하고 나면은 여러 개가 아주 빨리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주 급격한 형태로 뛰게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알로스테릭 협동성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외웠으면 풀고 못 외웠으면 못 푼다. 둘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미노산 조성을 조사했더니 알라닌, 발린, 류신, 아이소류신, 프롤린 등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예상된 특징이라 했으니까 아미노산이 가진 특징을 외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 얘기하면 극성, 비극성, 그다음에 이제 산성 형태를 띠는 아미노산, 염기성 형태를 띠는 아미노산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그때 산성은 쉬워요. 그죠? 산성은 뒤에 무슨 산이 붙으면 다 산성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아르지닌, 그 다음에 라이신 또는 리신 이라고 상관없어요. 리신. 그 다음에 히스티딘. 이렇게 네 종류가 존재합니다.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개, 그 다음에 아르지닌, 라이신, 히스티딘, 염기성. 그 다음에 이제 극성과 비극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극성을 외워두시면 어차피 남은 거는 이제 비극성밖에 없으니까 굳이 비극성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성을 한번 외워볼게요. 자, 글루타민, 그 다음에 세린, 트레오닌, 그 다음에 시스테인, 타이로신, 아스파라진까지 이렇게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줄여 쓴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 외우시라고. 이제 극성을 띠는 물질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우리 이제 영양 물질 우리 가끔 병원이나 약국이죠, 약국 같은 데 가면은 뭐 글루타민 영양제라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글루타민 영양제를 세트로 판대. 누가? 시스타가 팔아요. 네, 이렇게 외우세요. 네. 외우는 방식이니까 방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여기 보니까 문제에 알라딘, 발린, 류신, 아이소류신, 프롤린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해당한 게 단 하나도 없죠. 아, 그러면 비극성 형태를 띠게 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비극성이라는 얘기는 극성이 없어서 뭐 할 수 없다? 물과 결합할 수가 없다. 물과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피하는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케이. 그럼 소수성이라는 거는 자, 이 문제에서 4번 바로 볼게요. 이 부에 있는 수용액에서 전체 단백 구조의 안쪽에 위치한다. 얘기는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건 물이고 물이 가장 많으니까 물을 피하기 위해서 단백질 구조 안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똑같아요. 이것도 예,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고 간단하게 봤었으면 이게 답이 눈에 바로 보여요. 그래서 1번인데 이제 이거 외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외울 때 이제 뭐 T 프로그램 채널 있죠, OCN이라고. 근데 그걸로 좀 기억하셔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은 바로 푸셨을 거예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바로 넘어갈게요. 5번. 이것도 마찬가지. 부모 중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대리미전자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진 현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보가 엄마가 무엇을 줬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빠 거, 엄마로부터 받은 게 아버지랑 관계없이 무조건 엄마 거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전체 각인. 그래서 요것도 그냥 개념만 알면 바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뭐 다른 설명은 또 따로 안 할게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되게 빠르죠, 그죠? 사실 할 거 없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길 좀 바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 시국이다 보니까 아마 문제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래도 HIV와 관련돼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유명하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볼게요.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옆에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려보면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외막이 있고 안쪽에 단백질 성분이 이렇게 캡시드가 단백질 성분이 이렇게 싸고 있고요. 그 내부에 뭐가 존재하죠? 그죠? 핵산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이 핵산은 단일 가닥의 RNA가 들어가 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 아무래도 RNA가 유전체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 있는 RNA를 역전사시킬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내부에 뭐가 존재한다? 네, 역전사 효소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보조 T 림프구를 공격을 하죠. 보조 T 림프구를 공격을 할 때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용체 같은 게 필요하죠. 이렇게 수용체도 존재한다. 괜찮죠? 이런 부분까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데 문제를 볼게요. 기억봐. A는 RNA다.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뭐 이게 단일 가닥인지 이중 가닥인지 묻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맞다 하면 됩니다. 오케이, 맞다. 니은 B는 숙주세포에 침투 시 필요한 단백질 분해 요소다. 지금 B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역전사 효소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아니라 뭐라 말해야 된다? 역전사 효소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단백질 분해 요소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 시험을 치신 분들은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실까요? 그보다는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심화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는 그 HIV는 여기 바깥쪽에 여기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이 왜 존재할까요? 당연히 보조 T 림프구를 공격하려면 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막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들을 분해시켜야지만 잘 이제 침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존재한다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니은번에 있는 보기가 이렇게 나중에 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자. 디귿, HIV는 주로 CD8 T세포다. CD8 T세포, 요거 우리 그 T세포 종류 두 종류 했죠? T세포 종류는 CD8을 가진 애가 있고 CD4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때 CD8을 가진 친구는 우리가 TC, 한국어로 하면 세포독성 T세포라고 부르고 CD4 같은 경우에는 TH,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어로 보조 T세포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외울 때 이 두 종류를 각각 종류에 맞게끔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HIV 같은 경우에는 TH, 즉 보조 T 림프구를 공격을 하니까 CD4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성 T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외울 때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이렇게 요건 이제 여기 삐 처리해 주시려나 모르겠는데 사랑해 이렇게 외워주세요. 네, 별거 없죠.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HIV는 아데노바이러스. 자,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리 감기 바이러스예요. 이 친구는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RNA로부터 DNA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역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감성 카페나 아니면 뭐 감성 맛집,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레트로 감성이라고. 레트로란 얘기가 복고란 뜻이에요. 복고. 예전의, 이전의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RNA가 나중에 향후에 침투를 하면 DNA로 역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를 두고 우리가 레트로란 표현을 씁니다. 레트로. 거꾸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역전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 있는 바이러스 이 친구 이름은 레트로 바이러스에 속한다. 레트로. 괜찮죠? 그래서 아데노 바이러스가 아니고 정답은 1번이 된다. 다음 좀 지울게요. 7번 사성잡종 교배에서 F1의 개체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다. 이 네 종류의 유전자가 각각 독립이다. 그럼 다 독립이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 F1 개체를 자가 수분, 자가 교배했을 때 F2 개체가 큰 A, 작은 A, 큰 B, 큰 B, 그 다음 작은 C, 작은 C, 큰 D, 작은 D의 유전자를 가질 확률. 이것도 원래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약 7, 8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 나왔었는데 이제 점점 어려워져다가 갑자기 또 쉬워졌죠. 한번 볼게요.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C, 작은 C, 큰 D, 작은 D. 요걸 자가 교배해서 여기 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럼 편하게 보시면 돼요. 큰 A, 작은 A가 자가 교배돼서 큰 A, 작은 A가 어떻게 나오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큰 A, 작은 A 곱하기 큰 A, 작은 A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큰 A, 큰 A, 큰 A, 작은 A, 작은 A, 작은 A라는 세 종류가 나오고 각각 하나, 두 개, 하나씩 존재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전체 중에 이게 나올 경우의 수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전체 4개 중에 두 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B 같은 경우에는 자가교배했을 때 대문자만 나와야 되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 전체 4개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CC를 자가교배해서 작은 C, 작은 C 나와야 되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4분의 1. 마지막 큰 D, 작은 D는 요거 나와야 되니까 여기 빨간색은 똑같죠? 그래서 4분의 2. 자, 이걸 다 곱하면 4분의 1에 3승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이 하면 64분의 1. 정답 3번이겠네요. 뭐 되게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시고 약간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생거 기법을 통한 DNA 염기서열 분석에 필요한 요소. 자, 생거 기법은 염기서열 분석. 생거, 이제 프레드릭 생어라는 분이 이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하고, 그 이제 고안을 한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했었죠. 이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건 마찬가지. 얘가 내가 원하는 목적 DNA가 있을 거예요. 목적 DNA. 내가 알고 싶은 서열을 알고 싶은 DNA가 있으면 이 친구를 그냥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제 양을 많이 불리겠죠. 뭐 PCR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양을 많이 불리고 나면은 이제 아주 많아진 DNA에다가 요거를 이제 열 같은 걸 가해 가지고 쭉 벌어지게 하면은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오케이. 프라이머를 먼저 집어넣어서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중 가닥이 벌어지겠죠. 그럼 프라이머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중합할 수 있는 효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그린 게 신생가닥을 얘기할 거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때 필요한 거는 얘가 실제로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할 건데,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종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우리는 DNTP라고 부릅니다. DNTP는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어 기법을 할 때는 이제 각각의 여기 전체의 서열을 알고 싶은 거니까 끝부분에 어떤 특정 염기 서열에 대한 형광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물질을 달아둔 이제 더 이상 이제 결합을 할 수 없게끔 DDNTP를 이렇게 하나씩 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지워볼게요.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시험관에다가 4개를 준비해요. 시험관 4개를 준비를 한 다음에 동시에 전부 다 DNTP는 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DNTP 다 집어넣고 여기다 각각 뭘 하냐면 색깔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DDATP, 그러니까 이제 아데닌 넣는 거죠. 아데닌. 그런 식으로 여기는 G 넣고 여기는 C 넣고 여기는
T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거를? DD를. 그러니까 즉 형광 표지를 이렇게 색깔별로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제 내가 만들어낸 PCR로 증폭시킨 친구를 여기다 각각 다 집어넣겠죠. 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할 애들이 이제 중합을 할 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구성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구성물들을 각각 이렇게 만들면 여기 시험관에서는 A만, 여기 시험관에서는 G만, 여기 시험관에서는 C만 등장을 하겠죠. 요거를 우리가 전기 용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아가로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아래쪽 내려갈 거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무거우니까 잘 안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다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형광 색깔을 띠는 띠가 나타날 거예요. 요거를 여기 탐지기 컴퓨터 있죠. 컴퓨터 탐지기 레이더를 쏘면서 하나 탐지를 합니다. 그럼 내려가면서 가장 짧은 것부터 가장 긴 순서대로 형광 표지가 하나씩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서 요거를 알아내는 방법을 생어 기법 또는 생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거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기억과 프라이머 필요하고, 그 다음에 DNTP는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DDNTP 마찬가지. 지금 4개의 종류의 DDNTP가 다 필요하죠.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걸 중합할 수 있는 중합 효소를 집어넣어야 되지 연결 효소는 아니다. 괜찮죠? 정답은 바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재료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다음 9번 진핵세포의 mRNA는 전구체 형태로 만들어져서 세포질로 나가기 전에 가공 과정을 거친다. 가공 과정을 거칠 때 RNA 가공과 관련돼 있는 걸 이제 쓰라 한 거네요. 맞춰라. 자, 그러면 RNA 가공 과정은 첫 번째, 자, 여기서 DNA에서 RNA를 전사하고 나면은 이제 좀 미성숙 mRNA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미성숙 mRNA. 이 미성숙 mRNA는 당연히 여기에 실제 기능을 하는 엑손도 존재할 거고, 엑손도 존재할 거고, 이제 기능이 없는 인트론도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트론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 제거 기능을 뭐라고 하자? 스플라이싱이라고 하자.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인트론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엑손만 모여있는 성숙 RNA를 만듭니다. 성숙 mRNA. 이런 식으로 성숙 mRNA를 만들고 성숙 mRNA 끝부분에 5' 쪽, 5' 쪽에서 캡, 구아닌 캡을 캡이라 쓸게요. 캡을 달고 그 다음에 반대쪽 3' 끝부분에는 A를 막 여러 개 달아넣어요. 이걸 우리가 폴리 A 꼬리라고 부르죠.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안정화시키죠. 그럼 요게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RNA 가공 과정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 인트론 제거, 즉 스플라이싱, 니은 5' 캡 형성, 디귿, 폴리 A 꼬리 만드는 것까지가 RNA 가공이고, 엑손 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DNA 속에 들어가 있는 엑손이 다른 DNA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엑손들이 모이게끔 하는 또는 새로운 어떤 유전자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엑손 뒤섞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리을은 RNA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도 마찬가지. 여기서 답이 바로 3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레트로 트랜스포존.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를 했었죠. 자, 원액 같은 경우에는 전인자의 원액, 원액과 진액의 약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원액 같은 경우에는 삽입 서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존이 있죠. 진액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트랜스포존과 레트로 트랜스포존. 아까 전에 HIV 설명을 하면서 레트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거꾸로란 뜻이고, 편하게 얘기하면 RNA가 DNA를 만드는 역전사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트랜스포존 이런 거예요. D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부의 DNA가 나와가지고는 다른 곳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레트로 트랜스포저는 실제 DN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DNA를 RNA 형태로 역전사를 시킵니다. 역전사 시킨 다음에 다시 그 RNA를 DNA로 바꿔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컴플리먼트 C DNA가 되겠죠. 이 친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친구는 트랜스포전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레트로 트랜스포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레트로 트랜스포전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으니까 1번 진행에서 발견되네. 맞고 2번 단일 가닥 RNA 중간 산물을 생성한다. 오케이. RNA 역전사를 통해서 RNA를 생성한다. 맞고 그다음 3번 유전체에서 RNA로 삽입된다. 삽입될 때는 어떤 형태로? DNA 형태로 삽입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 4번 역전사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효소도 쓰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11번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ATP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거는 1번 운동 중에 근육 내 젖산 발효에 의해서 ATP를 생성한다. 자, 일반적인 가벼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과격한 운동, 좀 강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근육에 적절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없는 무기 환경, 그러니까 이제 기체가 없는 환경에서도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젖산 발효를 통해 가지고 이제 ATP를 소량이지만 생산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고 1번 맞다. 2번 적색 섬유에 풍부한 미토콘드리아. 이제 적색 섬유라는 거는 미오글로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뭘 한다? 세포 호흡을 진행할 것이다. 세포 호흡을 진행한다는 거는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로 혐기성 호흡에 의해서 ATP가 생성된다. 주로 혐기성은 아니에요. 왜? 미토콘드리아가 뭐가 필요한데?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럼 산소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호기성 호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만 잘 읽어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당연히 산소 필요하지 하면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가벼운 운동을 지속하는 동안 아까 제가 1번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죠. 3번은 가벼운 운동을 할 동안에는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ATP는 호기성 호흡에 의해 생성되고 다음에 4번 인산염을 ADP로 이동시켜 ATP를 형성할 수 있는 화물인 크레아틴 인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있다. 크레아틴에 이렇게 인산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ADP라는 친구가 다시 ATP가 될 때 여기에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 도와주면서 인산 하나 넘겨주고 크레아틴으로 빠져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그다음에 11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번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1번 정자와 난자의 융합은 난자의 중요한 물질내사 활성화를 불러온다. 여기에 세포주기 재개, 이후의 유사 분열 등등등 저기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지. 편하게 얘기하면 난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하라는 과정 전에 정자와 난자의 융합이 이러한 어떤 난하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난자에서 분비된 종특이적 분자는 수정 능력을 가진 정자를 유인한다. 대표적으로 성계의 주화성 물질인 리젝트랑 스프렉트가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리젝트랑 스프렉트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생소하게 여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실제 전공책이나 봄직한 그런 내용인데 저게 굳이 모르더라도 주화성 물질이라는 건 뭔가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화학적으로 끌어들인다. 그러한 물질이구나 정도만 아셔도 괜찮고 실제로 화학 물질입니다. 그게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서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리젝트랑 스포렉트인데 요 얘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 2번부터 3, 4번 관련된 내용이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리젝트랑 스포렉트가 나오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럼 전공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에서 문제는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하니까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그린 건 뭐냐면 성게의 난자를 그림으로 일부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안쪽은 이제 세포질 의미하는 거겠죠. 자, 성게의 난자고 그럼 당연히 성게의 난자에서 뭘 분비하겠죠? 오케이. 성게의 정자. 성게의 정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주화성 물질을 분비할 것이다. 주화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는 아까 방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리젝트란 친구와 리섹트 상관없어요. 리젝트란 물질과 스퍼렉트란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여기에 있는 정자에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꼬리 중간 부분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자기 쪽으로 이런 정자들이 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럼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정자가 여기에 있는 맨 끝 부분층을 우리가 젤리층이라 불러요. 젤리층. 성게 같은 경우에 젤리층이라고 부르는데 젤리층 쪽에 이렇게 맞닿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첨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첨체는 뭐냐면 정자의 앞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첨체라고 하는데 이 첨체에서 물질이 가수분해 요소나 여러 가지 분해 요소가 밖으로 방출되면서 젤리층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자? 첨체 반응이라고 하자. 그럼 첨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젤리층이 일부가 이렇게 부서지겠죠. 그러면서 부서지면서 여기 있는 정자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안쪽에 자세히 보면은 성게 난자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 수용체가 존재해요. 그때 이 수용체는 뭐냐? 이제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정자의 끝부분에 특수한 형태의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빈딘이라고 부릅니다. 빈딘. 이름이야, 이름. 빈딘. 딘딘 아니고 빈딘. 이 친구 빈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용체 딱 결합함으로써 야, 너 성게 정자 맞아?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 친구는 뭐다? 아, 빈딘 수용체겠구나. 그럼 만약에 다른 정자가 와서 설사 젤리층을 파괴하더라도 빈딘이 맞지 않으면 인지를 안 해서 결합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여기에 나트륨 이온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이 급격하게 들어오게 성게의 난자로 들어오게 되고 나트륨 이온이 점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히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탈분극이 발생한다. 탈분극이 발생하면은 이게 바로 다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작이 되고 그때 탈분극 같은 경우에 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수정하는 방식을 아주 빠르게 막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자? 다수정, 빠른 차단 또는 어떤 책에는 급속 차단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에 관련해서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이제 빈딘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RTK입니다. RTK. 타이로신 인산화 수용체 얘기하는 거죠. 이 RTK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GPC라고 똑같아요. 비슷한 유형이니까 그 친구가 PIP2가 DAG와 그 다음에 IP3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2차 신호 전달자 2차 신호 전달자로서 IP3는 기능이 뭐라 그랬죠? 여기 있는 소포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수용체 작용을 해서 뭘 나오게끔 한다. 그렇죠? 칼슘 이온이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죠. 마찬가지 칼슘 이온도 뭐다? 2차 전달자. 그 2차 전달자가 이 세포의 내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 칼슘 이온이 여기 이제 피층 쪽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과립들이 있어요. 이게 과립들에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피층 과립이라고 합니다. 피층 과립이 존재하는데 이 과립이 여기에 있는 막과 결합 융합해서 내용물이 분비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슘 이온 이런 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젤리층 탈락을 할 거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내부의 피층 과립이 이렇게 쌓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수정막으로서 이제 막아냅니다. 요걸 막을 형성을 하겠죠. 단단한 막을 형성하게 하고 그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거는 다음에 실제 이 나트륨 이온에 의한 탈분극의 빠른 차단은 아무리 오래 가봐야 1분을 채 못 간대요. 그럼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차단도 해야 되니까 이런 칼슘 이온에 의한 피층 과립의 분비가 이런
또 다른 차단을 야기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다수정 느린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책에는 완만 차단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 다수정 완만 차단에는 여기에 있는 칼슘 이온이 작용을 하는구나.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1년의 과정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번은 내용 됐고 3번 다수정 느린 차단은 나트륨 이온에 의한 것이다. 뭐라 그랬죠 제가? 탈분극을 일으키는 나트륨 이온은 빠른 차단과 관련이 있구나. 그럼 내가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 다수정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정자가 1개의 난자와 수정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할구 염색체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그죠? 원래 이제 요 다수정 차단을 이렇게 굳이 2번이나 하는 이유는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만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그다음에 13번 뇌의 각 부위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이거는 자 볼게요. 기억봐. 시상은 대뇌 변형계의 감정 신호를 전달한다. 시상 이랬을 때 시상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받아서 대뇌로 보내주는 기능이고 대뇌 변형계는 편도체, 해마, 그 다음에 시상의 일부를 포함하는데 그때 편도체 같은 경우에 보통 감각, 감정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 해마는 보통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감정 신호랑 관련되어 있는 건 대뇌 변형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상이 그걸 전달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시상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을 대뇌로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호르몬 분비,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시상하부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니까. 이건 다 아실 거고.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이제 일주기 리듬은 시상하부에 존재하고 있는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포 핵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신경세포가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디귿.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꾼다. 그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 리을. 기저핵은 후각 수용체로부터 오는 입력을 대뇌 피줄로 보낸다. 기저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그 핵이니까 신경 어떤 세포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고 기저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뇌 속질에 많이 존재해요. 대뇌 속질에 많이 존재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계획이다, 뭐 학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절차 기억이다. 절차 기억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몸이 기억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것도 아니죠. 자전거를 어떻게 한다.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죠. 근데 자전거를 좀 타다가 한참 안 타다가 다시 타더라도 그게 몸이 기억해요. 그게 바로 절차 기억이에요. 그게 기저핵이 하는 겁니다. 기저핵이. 후각 수용체로부터 오는 정보는 이제 실제로 대뇌 부분에 보면 그 뇌랑 연결되어 있는 후각 안쪽 부분에 보면 후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후구.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걸 통해서 우리 뇌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기저핵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됐고. 그다음에 여성의 자궁주기 호르몬 변화와 관련돼 있는 거. 이것도 아마 쉽게 푸셨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시상하부에서 영향을 주게 되면 그때 GnRH가 분비가 될 거고 GnRH 분비에 의해 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의 영향을 받으면 FSH와 LH가 분비가 되죠. 그때 LH와 FSH는 누구를? 여포에 자극을 합니다. 그 여포 같은 경우에는 뭘 분비하죠? 이거에 대한 자극으로 에스트로겐이 분비됩니다. 그럼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여긴 시상하부에 작용을 하게 되고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GnRH의 농도는 증가할 거고 마찬가지 LH의 농도도 증가함으로써 여포가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됐죠? 여포가 성숙되면은 얘가 뭐로?
황체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가 일어나요? 배란이라는 과정이 있다. 즉 LH에 의해 가지고 배란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황체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계속적으로 분비하면서 자궁벽을 뭐한다? 계속 비후한 상태를 유지할 거고, 배란된 그 난자가 정자랑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정자랑 만나지 못한 수정이 안 된 난자라면 자궁벽이 나중에 허물어지겠죠. 그게 월경이다. 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프상으로 볼게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A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요 친구가 B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C죠. A는 여기 쓰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초창기 여기 부분, 초창기 부분에 여기 있는 여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물질은 바로 이 물질이죠. FH랑 LH. 그러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미 여기에 에스트로겐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이 B가 LH고, 여기에 있는 A가 FSH가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분비, 그 다음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FSH랑 LH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에스트로겐 양이 살짝 증가하면은 그때 여기에 있는 LH, FSH 중에서 LH가 급격히 증가한다. 급격히 증가하면 여포 성숙으로 인해 가지고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구나. 자, 기억봐. 혈중 뇌하수체 호르몬은 A와 C이다. 이 친구는 혈중 뇌하수체 호르몬이니까 뇌하수체 전엽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FSH랑 LH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FSH, 이게 C 같은 경우에 프로게스테론이니까 틀린 표현. B라고 해야 되겠네. 니은 B는 황체에서 에스트로겐과 C 분비를 촉진한다. 자, BLH의 영향으로 뭐가 돼요? 여포가 황체화되죠. 그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된다. 아니,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 디귿. C는 에스트로겐과 함께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든다. 그죠? C 프로게스테론이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궁벽을 비유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 리을. 대부분의 임신 테스트기는 C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임신 테스트기는 일반적으로 바로 HCG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이 없다.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은 사람의 위에서 소화 과정인데 이것도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제 풀 수는 있었어요. 보면 이런 거예요. 기역 보면은 수소 이온을 분비한다. 그다음에 리을 보면은 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이동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끝나는 부분이겠구나. 그다음에 수소 이온을 분비하니까 얘가 시작하는 부분이겠구나. 여기까지는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 걸 물어봤으니까 볼게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방출되면 이 친구가 HCl을 형성하겠죠. 염산될 거고, 그때 주세포에서 펩시노젠이 만들어지면 이 친구가 HCl에 의해서 펩신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펩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펩시노젠을 더 분비할 수 있게끔 해요. 근데 이 상황을 굳이 모르더라도 일단 확실한 건 HCl이 먼저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즉, 디귿번 보면은 염산이 펩시노겐을 활성화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요게 몇 번?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가 되겠구나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펩신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과정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목본식물 이기생장. 이것도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일기생장 같은 경우에는 기리생장, 이기생장 같은 경우에는 부피생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와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설명할 건 없네요. 그래서 16번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17번.
단일 식물에 밤사이 짧은 섬광을 조여주었다. 그랬을 때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노출시켰을 때 개화 여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식물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장암 식물 또는 장야 식물일 거예요. 즉 밤이 길어야 꽃이 피는 거죠. 근데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밤의 길이를 짧게 느끼게끔 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적색광을 딱 주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밤 길이가 짧아 라고 하니까 잠깐만 밤 길이 짧네? 그럼 꽃이 안 펴야지? 가 되는 거예요. 근데 FR 즉 근적외선은 앞서 있던 적색광의 효과를 없애주는 기능이죠. 그랬을 때 FR은 사실 단독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니까 얘는 꽃이 피을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FR이 앞에 있는 R을 지워버릴 테니까 꽃이 필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 4번도 지워지긴 하지만 끝부분에 결국은 적색광을 줬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 5번은 FR, R 다 지워버리면 꽃이 피게끔 되겠네요.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의 조류의 배 외막에 관련된 설명이다. 자, 배 외막은 여러분들 아마 기출 문제로 봤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이 내용이 있었죠. 자, 배아가 이렇게 있어요. 배아. 요거 이제 액이죠. 그 배아를 감싸고 있는 이 막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거는 양막. 안쪽에 차져 있는 물을 양수.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얘한테 영양을 주기 위한 막이 있는데 그걸 난황막.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주머니죠. 난황주머니.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들을 걸러주기 위해 존재하는 막도 하나 존재하는데 요걸 우리가 요막.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우리가 요낭 이렇게 부르죠. 요막이라 적을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맨 바깥쪽에 뭐가 존재한다? 융모막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린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럼 바로 볼게요. 기억. 요막은 융모막과 난황낭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만 보고도 바로 답이 나와요. 다음 니은. 양막은 배의 가장 바깥쪽이다. 아니죠? 양막은 배의 가장 안쪽에 존재하죠. 가장 바깥쪽은 융모막. 그래서 이건 아니고. 다음 난황낭은 중배엽과 내배엽에 자라는 세포들이 난황을 둘러싸는 막이다. 그때 여러분 아마 이거 당황하셨을 거예요. 잠깐만 중배엽하고 내배엽? 이러면서 그럼 요거는 모르시면 잠깐 가로치고 그냥 편하게 난황낭은 난황을 둘러싸는 막이다 했을 때는 그냥 맞는 말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리엘 융모막은 외배엽과 중배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우고 만들어진 부분 지우고 그냥 편하게 융모막은 배의 가장 안쪽에 있다. 아니죠. 가장 바깥쪽에 있다. 이래 답이 나와요. 기역디귿으로 해가지고 답 체크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한 입장이니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착상을 하기 위해서는 포배 단계까지 오겠죠. 포배 단계에서 안쪽 세포를 우리가 ICM, 내세포괴라고 하고 이게 실제로 배가 형성되게끔 해주는 그런 세포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은 영양막, 편하게 가장 외부에서 배외, 외배엽 같은 외부 쪽에 존재하는 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향후에 맨 바깥쪽이니까 융모막이 되겠죠. 그 다음 ICM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상배엽이라는 개념과 후배엽이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집니다. 위아래란 뜻이에요. 편하게 얘기하면 위아래. 그 다음 상배엽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를 형성하는 배상배엽과 그 다음에 양막을 만들어낸 양막 외배엽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배상배엽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제로 이제 배가 될 친구니까 이 친구의 가장 바깥쪽에 외배엽이 형성될 거고 이거는 이제 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배아 거. 그 다음에 원조로부터 만들어지는 내배엽과 중배엽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은 묶어서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배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액이에요, 액이. 액이 만들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막 외배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배외 중배엽이란 친구가 따로 만들어져요.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중간에 존재하면서 외부 쪽과 내부 쪽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배엽 같은 경우에는 배외 내배엽. 이제 후배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외 내배엽과 마찬가지 배외 중배엽 같은 경우는 모두 존재하니까 영향을 미칠 거고, 영양막 같은 경우에는 세포 영양막, 그다음에 다핵 영양막. 이 다핵 영양막 같은 경우에는 배외에 존재하는 외배엽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배외 중배엽과 결합돼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막을 만들 건데, 그때 양막 외배엽과 배외 중배엽이 당연히 만드는 거 뭐겠어요? 양막 만들겠죠. 양막 요거 아까 가장 배 안쪽에 있던 거. 그 다음에 배외 내배엽과 여기 있는 배외 중배엽이 만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난황낭, 영양물질죠. 난황낭, 난황막, 요 막을 만들어낼 거고, 맨 바깥쪽에 존재하는 배외 외배엽과 중배엽이 결합되면은 가장 바깥쪽의 육모막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한 설명을 문제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중배엽과 내배엽 이런 표현은 사실 이게 배아에 맞는 표현이거든요. 요게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배외막이 형성되는 어떤 배외 외배엽, 배외 내배엽, 배외 중배엽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마 그걸 그냥 생략하고 쓴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난항 문제에서 난항낭은 중배엽과 내배엽, 난항낭은 중배엽과 외배엽, 내배엽 맞고, 그다음 육모막은 외배엽과 중배엽, 육모막은 외배엽과 중배엽 맞네요. 그래서 일단은 배엽과 관련된 설명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19번도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각 생물체에 대한 특성이다. 1번 딱 보는 순간 세균에 핵이 있는 이라는 표현 보고는 다 바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이 있는이 아니라 핵이 없는이라고 해야죠. 정답 1번 끝이에요. 사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말이니까 부위 설명은 안 할게요. 마지막 20번. 유형동물도 이제 자주 시험에 출제됐던 친구긴 한데 아마 워낙 유명해서 아마 이것도 빨리빨리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 2번 바로 볼게요. 소화관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에 선모관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재에 선모환이라는 표현을 나와 있고, 얘 둘이 같은 말이에요. 선모환.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트로코포라가 본체인 형태로 살아가는 친구다. 그래서 유년동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치셨던 분들은 이제 일부 문제에서 좀 어렵고 헷갈리고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부를 이제 착실하셨다면 아마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리라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부 분들께서는 실수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아무튼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충분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